오늘의 플러스, 히토류의 무기화 그 영향을 알아봅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중국이 미국을 향해 수출 제한을 명령했다고 들었는데 그 품목이 6가지 히토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맥락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는 히토류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마시오라고 한 건 아니고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에 먼저 등록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이후에야 수출 허가 여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한 45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등록에만 한 2달 남짓 걸리는 것이죠. 네. 2달 넘게 기다렸는데 등록이 또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출이 상당 기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언론에서 뭐 수출 제한된 히토류가 6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는 총 7가지고요. 그래서 사마륨, 가돌리늄, 테러뷴, 그다음에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이렇게 7가지 히토류와 관련 품목이 이번에 수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용도를 나누면 이 가돌리늄이라든지 루테튬, 스칸듐 그리고 이트륨은 이 4가지는 합금 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합금을 만들 때 첨가 아까 시작하실 때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히토류는 메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첨가제라서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금지된 첫 번째 가돌리늄 같은 경우는 뭐 철이나 크롬에 아주 조금만 첨가해도 한 1%만 첨가해도 철이나 크롬의 그 가공성이 좋아집니다. 더 쉽게 구부러지고 또 높은 온도에서도 그 산화 저항성이 또 크게 향상이 되고요. 또 루테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뭐 대량으로는 뭐 사용되지 않지만 이 방사선과 상호작용해서 빛을 방출하는 특이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병원에 쓰이는 장비인 뭐 단청, 촬영 뭐 검출기 같은 곳에 좀 쓰이고 의료용으로 쓰이고요. 그럼 스칸듐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 여러 금속에 조금씩 다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주로 항공기나 골프채, 뭐 고가의 뭐 자전거 등에 좀 쓰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사마륨, 테러뷴 그리고 디스프로슘 이 3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빅3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17개 히토류 원소 중에서요. 히토류 자석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 자석은 뭐 전기차 모터, 뭐 풍력 발전기 터빈 같은 거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고성능 연구 자석이죠. 이 3개가 지금 막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데 이번 수출 제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히토류 금속 자체만 수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히토류 관련 품목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히토류 자석 만들 때 사용되는 중히토류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도 디스프로슘 관련 품목에서 디스프로슘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디스프로슘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테러뷴, 디스프로슘, 철 합금, 그다음에 네오디늄, 철 붕소 같은 그 히토류 자석 만드는 소재. 그래서 디스프로슘과 관련된 모든 품목을 지금 수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밖에서는 히토류 자석 생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비롯해서 모터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저 원료 하나 차단한다고 중국 말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아예 일체 생산이 안 되는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프로슘은 도대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98% 이상 될 겁니다. 중국밖에 거의 나지 않고요. 물론 국가별로 따지면 뭐 미얀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얀마에서도 나오고 라오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이거 이번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은 일단 이 미국 기업부터 여쭤보면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미국 기업이 당장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산업 구조상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당장 타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을 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란타늄이나 세륨 같은
경이토류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이토류는 수입해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란타늄 같은 경우 한 60%를 석유화학 분야에서 촉매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미국 그 석유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중질류를 휘발유 같은 어떤 경질류로 분해시킬 때 촉매제로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 또 정화 촉매제로 사용됩니다. 네. 세륨 같은 이 경이토류도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많이 수입하는데 유리 산업에서 연마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란타늄이나 세륨 같은 경이토류는 중국 말고도 호주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 호주산이니까 호주산이다 보니까 또 가격이 중국산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문제 없이 수입을 할 수가 있죠.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 대상을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히토류 품목은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간인데 이 미국이 얼마나 오래 버티냐 하는 건 이겁니다. 한 비축량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방산 분야에는 중히토류가 많이 사용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아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예. 방산 분야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자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마륨 자석 같은 거 예를 들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이라고 있거든요. 중국 이번에 강력하게 차단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 저온 특성이 강해요. 그 저온 특성이 뭐냐면 히토류 자석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싸고 얇고 다 좋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온도에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력이 줄거나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자력이 줄어요. 그래서 사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륨 코발트 자석 같은 경우는 저온에 특화되어 있어 가지고 영하 뭐 200도에서도 자력이 줄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뢰 같은 모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식이나 산화에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이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야. 또 첨단 무기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F-35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투기에도 히토류가 한 대당 417kg에서 한 440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지삼이라고 하는 그 방어 미사일 체계 그 군함 같은 경우 2.4톤 대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하면 4.1톤 뭐 이런 식으로 히토류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네. 민간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네. 방위산업 쪽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군산 복합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로키드 마튼 이런 쪽에서는 좀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그 민간에서 미국이 왜 타격을 입지 않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제가 잠깐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제조업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석의 경우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GM 모터 있지 않습니까? 예. GM 자동차에서 전기차 중에 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형 볼트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에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죠. 그런데 예. 그걸 이 모터를 누가 만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든요. 예. LG가 만든단 말이죠. LG가 히토류 자석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예. 이 모터 안에 장착을 해서 모터를 GM에 납품하다 보니까 예. 미국은 이번 히토류 자석 또는 히토류 금지로부터 약간 좀 멀리 있는 것이죠. 민간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예.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산업 영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조를 담당했던 역할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이번 히토류 제한 조치 또 허가를 받아서 수출해야 된다는 조치에서 피해를 당장 입지는 않겠지만 방위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걱정이 더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많은 제품들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이게 더 피해가 가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히토류 금속 자체보다는 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23년에 한 99% 될 거예요. 99.6%. 뭐 작년에도 99.3% 이런 식으로 거의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우리 또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히토류 자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제한 조치의 화살이 미국만을 향한 게 아닌 게 좀 우리도 화살을 맞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수출 제한이 시작된 4월 4일 이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주문한 히토류 자석은 통관 절차가 진행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4일 이후에 주문한
히토류 자석이 지금 통관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 심각성이 아직은 좀 덜 알려진 것 같은데 예. 뭐 곧 알려지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량으로 자석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지금 재고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예전에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악화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물질 뭐 3가지를 별도 관리해서 우리에게 안 준다 했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데서 또 사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도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물질의 뭐 90%를 공급한다 해서 이거 거기 아니면 안 된다 했지만 별 문제 없었던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좀 안타깝게도 대안이 일본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말고는 일본밖에 자석을 지금 제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하이그레이드 자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고가 바닥 나기 전에 중국과 우리 사이에 뭐 해결이 된다면 모를까 만약에 재고가 바닥이 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히토류 자석 말고는 옵션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일본 걸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아. 가격이 3배 이상 비쌀 겁니다. 3배 이상 비싸가지고 그동안 안 썼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재고가 떨어지면 일본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본산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타격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모티에 쓰는 히토류 자석이 뭐 3배 비싸졌다고 해서 차값 자체가 막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모터보다 배터리 가격이 훨씬 네,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전이죠. 가전. 그러니까 특히 소형 가전 같은 경우 또 핸드폰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이 3배 이상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가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데 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 차단 수출 금지가 오래 간다면 중국산 가전의 제품 수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저도 그 국가기관에 근무했을 때 같이 일했던 적도 있는 기관인데 전략물자관리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산업에서 꼭 필요한 핵심 원자재 수급을 별도 관리하고 정확하게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도 집계하고 그리고 분위기나 어떤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서 실제 미리 사두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 나름대로 지금 우리도 뭔가 전략물자로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 많지는 않나요? 비축분은 있습니다. 비축분이 지금 한 6개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개월 정도 비축분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가면 장기적으로는 2년 이상의 비축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가 무기화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예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좀 거의 안 됐다고 지금 보는 안 것이죠. 됐다 싶을 정도로. 예. 왜냐하면 그 몇 해 전인 걸로 기억나는데 일본과 중국이 여러 가지 갈등이 높아졌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하루 만인가 일본이 백기투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뻔히 봤는데도 왜 미리 안 사놨을까? 이게 돈 문제입니까? 뭡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센카쿠 열도죠. 중국명 다위다오라는 곳인데 영토 분쟁이 있었고 그때 중국이 히토류로 일본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네. 일본 그 순시선이 중국 선장을 구속시키고 절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놔주지 않겠다. 일본 사법 체계에 의해서 뭐 벌을 받겠다 했는데 히토류를 들여대니까 수출 통관 금지가 되니까 바로 풀어줬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쿼터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쿼터가 되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해준다. 그게 한 2011년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또 미국, EU, 일본 다 뭉쳐가지고 예. 전 세계 뭉쳐가지고 중국을 WTO 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항복을 받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중국 히토류 카드를 계속 활용해 왔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 자연스럽게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딱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섭력 높은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 히토류를 뭐 거의 독과점시피 할 정도의 점유율로 유일하게 공급하는 국가가 우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세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켜봤던 수많은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에도 히토류가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고 뭐 인도도 꽤 있다고 하고 브라질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들도 야 그럼 우리도 중국처럼 히토류 공급해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국가 좀 돼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히토류 이 원광을 캐는 것부터가 방사성 물질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비산먼지, 뭐 토론이라고 하는 물질 날아다니고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방호복 같은 걸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캐낸 원광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재련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토류가 연간 4만 4천 톤 이상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에서. 그런데 이 원광이 이 4만 4천 톤의 원광이 전량 미국에서 재련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내요. 네. 그래서 중국 재련소에서 어떤 목적별 원소로 분리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든지 원광이 다 많이 납니다.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어디로 보내냐면 일단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히토류 생산량이 뭐 중국이 옛날엔 90%였는데 지금 70%로 내려왔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히토류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많습니다. 히토류는 원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원광을 재련할 수 있는 재련소 캐파가 10만 톤 이상 되거든요. 중국은. 예. 그 재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어요. 그게 기술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부담을 그냥 중국은 감내하기 때문입니까? 후자가 더 큰 이유입니다. 환경을 감수할 수 있는 뭐 법 체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주에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히토류 생산업체인데 이 자국 내에서 재련을 안 합니다. 네. 호주 그러니까 서호주 마운틴 웰드라는 히토류 광산에서 원광을 캐요. 예. 미국처럼. 이걸 배에 싣고 예. 4,000km 이상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싣고 갑니다. 예. 말레이시아의 콴탄이라는 곳에 예. 콴탄 재련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재련합니다. 자국에서 안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게 2018년 12월에 이 라이너스의 말레이시아 재련소 허가 만료가 가까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재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그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이 딱 한 가지였어요. 예. 지금껏 6년 동안 쌓아놓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해라. 그럼 허가해 준다고 했거든요. 네.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방사능 물질 처리합니까? 갑자기 그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 심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콴탄 재련소는 서방 세계 유일한 재련소니까 이걸 좀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라이너스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너무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일부 재련 과정을 호주로 옮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예. 그래서 일본은 이 라이너스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히토류 자석이 비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브라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광 전부 다 재련을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톤이나 되는데 뭐 돈이 안 되는 뭐 중히토류가 아니라 경히토류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련소가 없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굉장히 이 귀한 중히토류 자석 만드는 중히토류, 디스프로시움, 뭐 테르비움 이런 게 나오는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겐 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감 있는 재련소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앞서 일부에서 중국의 히토류의 그 어떤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확실히 절감하게 됐는데요. 그게 단순히 우리는 환경 오염이나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들 이런 거 신경 안 써놓고 그냥
막 공장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성과인 건지 아니면 중국의 정제라는 게 기술적인 면, 즉 질적인 면에서도 뭔가 이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술적인 면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재련소를 많이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네. 기술적으로 당연히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건 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해서 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환경 문제, 환경 이 재련 단계에서 오염 물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재련 단계에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제 두 단계인데 여기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광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돌을 깨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맥석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중금속 등 함유하는 그 배석 찌꺼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정제 공정이죠. 여기 이제 재련 단계인데 여기서 육해공 전부 엄청나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히토류 1톤을 우리가 재련할 때 네. 황산을 포함한 독성 가스가 6.3만 입방미터가 나오고요. 네. 산성 폐수 20만 리터가 발생하고 암모늄 이온, 황산염 이온, 인산염 이온, 불소 이온 그리고 아이언,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네. 방사성 원소인 이게 문제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방사성 원소인 토륨이 섞인 독성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금속 분류 작업에서도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1.4톤 나오고 이 분리 과정에서 사용된 유기용매 P507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옥살산을 함유한 그 유기물 함유 폐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중국은 정화 없이 그냥 자연에 방류해 버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자연 환경을 망치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토류 생산에 어떻게 보면 최강점을 가진 국가라는 그 길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히토류 공급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노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는 어떤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히토류 가격도 더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같이 선택하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지금 자연환경도 그렇고 또 근로자들의 처우도 중요하겠지만 돈 좀 벌어보자. 세계 경제 지금 미국발 관세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2의 중국이 돼보자 하면서 똑같은 걸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을 대체해서 재련소를 지으려는 곳이 있긴 있어요. 어디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이제 뭐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가 아니고 예.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예. 드릴 텐데 아까 그 오염 물질 많이 나오는 그쪽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내이몽구 보면 그 최대 공업 도시인 바오토우라고 있거든요. 네. 그 바이위노보라는 광산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경이토류 광산인데 이 광산 주변 1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성 물질로 덮여 있는데 그 두께가 무려 10cm 그러니까 이야. 토양이 10cm가 다 방사성 물질로 이렇게 쫙 덮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 전체 이 토양 두께 그 정도로 심하고요. 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방사선 물질이 그렇게 덮여 있으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뭐 우리 흔히 말해서 피폭 같은 거 이런 걸 받았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40세 이전에 뭐 치아가 빠진다거나 뭐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이야. 이건 뭐 이제 과거 자료들이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하수 오염 당연하고 각종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뭐 가축은 또 폐사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북부 이야기고요. 예. 남부에 이제 중이토류 예. 지역 있거든요. 그쪽도 토양과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장시성 간저우의 히토류 광산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파괴된 환경 복구 비용 추산한 게 있는데 큰 지역도 아니에요. 이게 한 6조 5천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저우시에서 복구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이 수천 곳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심각한 어떤 토양 오염,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토류하고 환경 오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네. 하여튼 환경 문제는 반드시
이 중국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선진국에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중국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는 가장 부분이 바보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뭐 조금만 들어가면 이데올로기 문제고 예. 뭐 인권 문제고 해서 뭐 네. 제가 거기까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중요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오늘 주제인 히토류 산업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이렇게 환경 오염이 제가 듣는 바로는 너무 심각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산업 같아 보이는데, 근데 좀 전에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선진국은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비싸지는 거죠. 굉장히 환경 비용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이걸 당연히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요. 네. 민수용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가격으로 도달할 겁니다. 근데 방위 분야, 방위 산업 쪽으로야 뭐 비싸도 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여러 번 이 중위토류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호주 아까 말씀드린 라이너스라는 업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파일럿 라인을 깔아가지고 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민수용으로 될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데 그럼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 EU에서 4년 전부터 히토류 공동 생산 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유타주에서 채굴된 히토류 원광을 유럽의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재련하려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에스토니아는 그 실мет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에 재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멧 재련소는 구소련 시절에 히토류를 재련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자. 왜냐하면 새로 신규 재련소 짓는 거는 좀 많이 이제 저항도 심하고 네. 님비 현상 때문에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재련소를 지금 활용하자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재련소에서 연간 한 2,500톤 정도의 중히토류를 좀 생산해서 히토류 자석 만들 때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2,500톤이라고 해봤자 지금 히토류 자석 수요가 2025년에만 12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택도 몇 없네요. 택도 없죠. 뭐 네. 1.5%도 안 되잖아요. 예. 전세 공급망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는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새로 구축하는 거요? 최소 10년 이상은 10년이요? 예,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히토류 광산 개발 광풍이 분 적이 있어요. 예. 언제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쿼터제를 실시했거든요. 네. 한 3만 5천 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2011년에. 그래서 당시 30개국 180여 개 기업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지고 275개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까지 생산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고작 4개입니다. 예. 그래서 히토류 광산 생산 성공률도 한 1.5%에 불과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광물 발견부터 생산하기까지를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리드 타임이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재련소 건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0년이나 걸리면 지금 그나마 대체제로 가동하려고 하는 재련소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럼 결국 이번에 미국이 예. 이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제한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우방국들이 원성을 뭐 계속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서든 간에 결국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관세 이 경제 부분은 제 전문이 아닌데 히토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 미국에서. 정부에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련소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광은 굉장히 많아요. 예. 사용처도 미국이 많고 전 세계 사용처. 근데 이 미싱 링크, 그러니까 중간에 재련소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련소, 우리 어느 나라에서 재련소, 그러니까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MSP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의장국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광물 공급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 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내용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환경적으로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환경적으로 그러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럼 재련소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원은 어느 나라에도 많습니다. 이게 자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제가 더 핵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이해도를 조금 빨리 높여야 관세 전쟁에서 히토류는 이길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또 그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중히토류가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히토류는 뭐 제가 신뢰할 수는 없고 뭐 다른 나라 중히토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광물의 그 히토류 원강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재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네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마운틴 패스에 네. 재련소가 과거에 사용하던 게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돌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돌린다면 중국으로부터 관세 정제 승리할 수 있죠. 거기는 관세 생산 캐파가 되나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예.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닫았다는 것이죠. 환경 문제 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사건 사고도 많았거든요. 네. 무단 방출하고 폐수 방류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히토류 문제가. 그런데 그걸 환경 문제를 감수한다면 기존의 재련소를 돌리자고 했을 때 또 캐파를 늘리자고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하여튼 재련소 문제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이런 지금 히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힘싸움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말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 논의하는 기간이 얼마나라고 보세요? 히토리 아까 미국 그 리저브된 거니까 비축분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안에는 결판을 내야 되죠. 관세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히토리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히토리를 저어주든지. 왜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 때 10,000개 이상의 품목에 관세를 때렸단 말이죠. 네. 25% 때리고 계속 2단계 25% 때릴 때 딱 하나 히토리는 관세를 때리지 않았단 말이죠. 네. 품목을 그때. 그래서 알고 있어요. 히토리가 중요하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재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엔 우리 기업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결국 트럼프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차피 히토류를 민간에서는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게 우리 미국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그 히토류 사다가 물건 만들어서 우리에게 수출하는 국가들이니 그렇죠. 그들이 대안을 좀 찾겠지 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들이 급하면 재련소 짓겠지 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일본 자석 사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도 그럼 재련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검토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고 있을 수가 없고 환경 문제에 워낙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재련소나 제철소하고 다르게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네. 그럼 이걸 또 어떤 장소에서 또 장기간 또 보관해야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죠.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뭐 재련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지을 수 없더라도 그렇죠. 해외에서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업이 걱정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딱 한 곳이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자석 제조 공정을 보면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유일한 이 기업은 전처리 그러니까 자석 자체를 만드는 공정은 하지 않아요. 예. 그걸 못 만듭니다. 예. 그 히토류 자석 자체를 중국으로부터 사와 가지고 예. 이걸 얇게 중히토류를 이 자석이 얇게 바릅니다. 발라가지고 소결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입계 확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히토류를 이제 흡수시키는 이 후처리 기술, 이 코팅하는 후처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코팅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중국보다 훨씬 적게 중히토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가격 경쟁 대비.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또 캐파가 작아요. 캐파 격차가 너무 큽니다. 중국 히토류 자석 생산 기업들의 캐파가 그러니까 월간 생산 능력이 중국 1위 히토류 자석 기업 4만의 경우는 5만 톤에 달하거든요. 네. 2위 정해는 1만 5천 톤, 3위 YSM은 1만 4,500톤, 그리고 1만 톤에 가까운 캐파를 가진 히토류 자석 생산 기업도 수십 개 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유일의 히토류 생산 이 기업은 캐파가 고작 뭐 1,000톤.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한 2,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려면
1만 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좀 사실상 경쟁하기 어렵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이 업체가 비록 히토류 자석은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근데 어차피 원료는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네.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어 가지고 이번 수출 통제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또 국내에서 이 업체로부터 히토류 자석을 공급받는 기업들도 똑같은 피해를 지금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게 아쉬운 것이죠. 이야, 이게 정말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외국 논문들이나 그 외국의 전략 보고서들을 봤더니 예. 미국 내에서는 아예 연구 자석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분야에 지금 히토류가 꼭 필요한 방식으로 제조 공정 과정이 자꾸 들어가니 아예 근본적으로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까? 언론상으로 또는 뭐 논문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기술은 수십 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토류 중에 이런 기술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히토류, 중히토류를 아예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저감하는 기술, 조금만 더 줄이자 이런 기술 쪽으로는 발달하고 있는데 네. 아예 중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건 다 아마 홍보용일 수가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예.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이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자석, 히토류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히토류 자석 말고 아예 중간계 자석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네. 히토류 자석보다는 약하고 페라이트 자석보다는 강한. 그러니까 네.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자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네. 거요. 네. 그 자력보다는 강한.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과 페라이트 자석 중간계 네. 자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쪽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도 좀 많은 자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곳에 뭐 엘보 부분, 예를 들면 뭐 관절 부분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히토류 이번 파동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워낙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제가 쉽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야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게 될 것인지도 잘 판단이 안 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요소들을 다 알고 계신 전문가시잖아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거니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한번 뭐 가상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바뀔 수 있는 게 또 경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흘러가서 미중 간의 갈등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야 히토류를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으니 이거 어떻게든 탈피하겠다라는 또 이슈가 한번 또 제기된 거니 그걸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는 이 히토류 산업계는 이렇게 계속 진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두 가지 관점이요. 와 너무 벅찹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일단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런 거는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의 컴플레인을 과거부터 근본냐가 뭐냐면 방위 산업에서 당신들이 우리로부터 히토류 자석을 수입하거나 히토류를 수입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왜 대만에 주느냐는 그 불만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리고 시그널을 많이 줬어요. 중국이 우리 차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안 했단 말이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공급망 구축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워낙 센 분이니까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국도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관세 대응을 유일하게 보복 관세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그렇다면 히토류 수출도 재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정도의 시간에서 비축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참 시기에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래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중국 없다. 위안은 대안은 충분히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대안이 있다면 당연하죠. 다 선택하겠죠. 근데 대안이 없어가지고 여기 참 문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나 또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걸 다들 확인했으니 네. 국제사회는 앞으로 희토류를 수급받는 대안으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안이 없어요. 이야, 대안은 참 어렵습니다. 그 보통 자원이라는 게 자원이 개발되는 국가들이 어떠냐면 예. 제3세계 국가라든지 환경 인식이 좀 낮는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 그 법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좋아해서 많이 들어가요. 과거부터. 예. 안 그러면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그린란드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자원도 있는 거지만 아마 재련소 쪽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좀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힘드네요. 하여튼 재련소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제3세계. 근데 나중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베트남의 재련소를 좀 짓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예. 근데 그 상대국에서는 어떤 환경 파괴에 대한 걸 또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예. 결국 그래서- 국제사회는 재련소 문제가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국 공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 절대적인 비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재련소를 지어놨던 중국 공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안 팔면 그 공장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항상 감수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예. 그게 중국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이 5천 역사에서 잠시 10년, 20년 고생하는 건 생책이 조금 난다는 식으로 항상 인식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우리 뭐 자유주의 경제 국가들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런 네. 것들은. 예. 그 회사들은 다 국영기업인가요? 아닙니다. 국영 기업도 있고 사용 기업이 많아요. 민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예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민간 기업입니다. YSM 다 민간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감내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가 이번에 자석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네. 원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예. 뭐라고 써 있나요? 예. 온갖 종류의 법으로 다 리스트를 해놓고 어길 시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희토류 분야는 산업 전방위적으로 영향력도 크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교섭력이 누가 더 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미처 몰라서 연락을 못 드리더라도 먼저 연락을 주셔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급변하고 있는 상황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